자, 다시 62페이지를 잠깐 보세요. 62페이지. 보셨어요? 자, 다시 상단에 가시면 양가로 1번 대원칙은 취득 당시 가액이고요. 그게 일반적인 거래는 신고가액이고, 신고가액이 시가표준보다 적을 때는 속인 거래로 보니까 시가표준액인데, 국가 등 수입, 공매, 판결문, 법인장부, 검증은 가격을 원칙적으로 못 속이죠. 그때는 사실상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인데, 이 국수공판법 검증이라는 단어가 나왔다 하더라도 그 거래가 무상거래면 그때는 사실상으로 가는 게 아니죠. 뭐로 가고요? 시가표준액이고, 부당한 행위가 존재할 수 있죠. 그럼 그 디테일한 내용이 뭔지 몰라도 그냥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사실상 가격에서 뭐 한다? 제외. 부당인데 왜 포함을 시켜요? 제외시켜야 되죠.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 법인이 아닌 자가 건물을 건축하더라도 상대방 건설법인 장부로 들어간 비용이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입증될 수 있죠. 그 가격을 사실상 가격으로 의지를 해주고요. 그다음 5번 검증이 원래는 제대로 대부분 검증을 받겠지만 검증받은 금액이 다른 기관에서 확인된 금액보다 적게 검증받았다는 게 나중에 들통날 수 있죠. 그때는 검증을 잘못 받은 것이니까 그때는 뭐로 간다? 확인된 금액. 그다음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요. 포함되는 간접비용과 포함되지 않는 간접비용이 있는데, 법인이든 개인이든 포함되면 둘 다 포함되고, 포함이 안 되면 둘 다 불포함되는데, 유일하게 두 개는 포함이 되는데 그때는 취득하는 쪽이 법인이었을 때만 포함되고 취득하는 쪽이 개인이면 포함이 안 되죠. 그 두 개가 뭐예요? 할부, 연부이자, 연체료랑 중개보수.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자, 한 장 넘어가시고요. 64페이지. 2번 그 밖에 과세 표준을 정할 때는 처음 개념이면 소요된 가액이 과표가 되고, 이미 있던 게 증가된 개념이면요 증가한 가액. 그러면 건축 중에서 신축하고 재축은 원시로 보니까 소요된 가액이고, 신축하고 재축을 제외한 건축을 물어본다면 그것은 증축, 개축, 이전이죠. 그다음 뭐로 간다? 증가한 가액. 그러면 이 증가한 가액을 과표로 한다 할 때 건축에 신재축은 들어가요? 제외돼요? 제외됩니다. 신재축은 증가한 가액이 아니니까. 그다음 맨 밑에 한가로 2번 토지 지목 변경도 원래는 증가한 가액인데 법인 장부로 들어간 비용이 확인될 수 있죠. 그때는 뭐로 갑니까? 비용을 과표를 한다는 거. 자, 한 장 넘어가시면요. 66페이지. 66페이지. 23번 보실래요? 지방세법 사실상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취득세 과표하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 찾으래요? 포함되지 않는 것 찾으래요? 포함되지 않는 거. 그럼 1번을 보시면 전기 동그라미, 이거 뭐 해 먹는 거예요? 밥. 그럼 포함하지 않죠. 답은 1번. 오케이 땡큐 문제. 그 다음에 2번 건설자금이자 포함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3번 법인 동그라미 하시고요. 연부이자 밑줄. 그러면 할부, 연부이자, 연체료는 누구는 포함돼요? 법인. 그럼 지금 누구라고 줬어요? 법인. 그럼 포함되죠. 그 다음에 4번은 키워드가 뭐예요? 필요 동그라미 포함되고, 5번은 키워드가 뭐예요? 약정 동그라미. 그러니까 누가 이 키워드를 기억하느냐요. 전체 지문을 기억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까지 확인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밑에 24번 문제 보실래요? 여기 이제 2년 전 문제인데, 갑은 특수관계 없는 을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주택을 취득합니다. 과세 표준 금액인데, 첫 번째 점, 아래 계약 내용은 신고서를 제출해서 같은 법에 따라서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일반적인 검증은 사실상으로 가는데, 자, 계약 내용을 봤더니 총 매매 대금이 얼마예요? 5억 원. 그 5억 원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나눈 것이죠. 그 밑에 거는 필요 없고, 그러면 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간접 비용이 아니고 직접 비용이죠. 그럼 직접 비용은 당연히 가격에 포함이 되니까 5억 갖다 놓고, 그다음 밑에 세 번째 점, 갑이 주택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인데, 자, 첫 번째 봤더니 은행 채무를 갑이 대신 변제했죠. 그럼 아까 약정을 맺고, 키워드가 약정이죠. 약정에 따른 채무 인수액은 들어가는 거 맞죠? 그럼 그게 얼마입니까? 1,000만 원. 1,000만 원 포함시키시고,
그다음 봤더니 국민주택 채권을 금융회사에 팔아서 발생한 매각차손 100만 원이 있죠. 얘도 포함되는 거 맞죠? 그럼 토탈 포함되는 것은 얼마예요? 5억 플러스 1000만 원 플러스 100만 원이니까 얼마? 5억 1100만 원. 답은 몇 번? 5번. 이게 2년 전 문제예요. 근데 그 당시 이 문제를 왜 많이 못 풀었냐면은 사실은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숫자가 보이니까 안 풀어요. 그런 거 좀 탈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숫자가 보인다고 처음부터 어떤 것을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게 합격할 확률이 점점 없어지는 것이죠. 됐고, 자 넘어가 보시면요. 68페이지. 68페이지 가셨어요? 자, 요절 잠깐 볼게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1교시에 배웠던 것은 과세표준 배웠고, 우리는 과세표준에다가 법에서 정한 세율을 곱하는데 이 세율은 세 개로 나눠져요. 가장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이 표준세율입니다. 얘는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요. 표준세율이 있고, 이 표준세율보다 제재를 하겠다는 게 있습니다. 높은 세율로. 이것을 중과세율이라 약속을 합니다. 중과세율. 그리고 하나는 이 표준세율보다 세금을 낮춰서 세금을 때리겠다는 것을 우리는 법에서 세율의 특례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역시나 제일 중요한 것은 표준세율이고요. 그 다음에 중과세율보다는 세율 특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표준세율 암기해 놓고, 그다음에 높은 세율인 중과세율 공부하고 3교시에 세율 특례 들어가고 이제 오늘 강의 대부분 끝납니다. 자, 그래서 표준세율 먼저 가봅시다. 자, 맨 상단 박스 보시면 1번 취득세 표준세율인데 박스 나와 있죠. 이 박스는 무조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우선은 취득 유형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데 유상으로 취득하면은 받은 물건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데 그 물건 중에서 주택이며 주택 거래를 활성화시켜 주기 위해서 세금을 낮춰놨습니다. 그래서 주택 취득 가격이 6억 원 이하 주택은요 세율이 무조건 1000분의 10이에요. 그럼 이렇게 계산합니다. 봐봐요. 예를 들어서 주택을 매매로 취득했는데 내가 은평구에서 5억 원대 아파트를 취득했다. 그럼 우리는 5억 원 금액의 1000분의 10이니까 100분의 1 퍼센트로 바꾸면 1%죠. 그러면 5억 원에 1% 세금 내니까 취득세 얼마 낸다고요? 500. 그럼 여러분들 공부를 하실 때 1%로 기억하지 마시고 어떻게 기억한다고요? 1000분의 10 법조문들을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칸을 먼저 보실래요? 9억 원 초과되면 전체 금액의 1000분의 30 3%죠. 그럼 만약에 내가 취득한 가격이 10억 원이다. 그럼 10억 원 전체 금액의 몇 퍼센트? 3%. 그러면은 얼마 나옵니까? 3천. 이런 식으로. 그런데 작년까지는 문제가 됐던 게 요 중간 가격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를 작년까지는요 무조건 2%로 세금을 때렸거든요. 작년까지는. 여기서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발생했던 게 예를 들어서 취득한 가격이 5억 원이면 1%인데 작년까지는 만약에 취득한 가격이 6억 1000만 원이면 6억 1000만 원 전체 금액의 2%를 때리니까 갑자기 가격 조금 상승했다고 세금이 2배로 뛰죠. 이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올해부터는 요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구간을 무조건 6%로 가는 게 아니고 2%로 가는 게 아니고 1%에서 이렇게 3% 사이가 나오게끔 세율을 특수한 산식으로 만들어 놨는데 이 공식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자, 중간표를 보시면 중간쯤에 유상 거래를 원인으로 취득 당시 가격이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주택 취득세 계산했습니까? 밑에 공식을 보시면요. 해당 주택 취득 당시 가액 곱하기 3억 분의 2 마이너스 3 곱하기 100분의 1. 그럼 잠깐 이 얘기요. 이쪽 잠깐 보세요. 만약에 정확히 중간 가격이면은 7억 5천만 원이죠. 그러면 7억 5천만 원이면요. 정확히 2%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올해부터는 7억 5천보다 낮은 아파트는 2%보다 낮게 나올 것이고 7억 5천보다 높으면 2%보다 크게 나오고 3%보다 낮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7억 5천 취득 당시 가액 곱하기 공식이 3억 분의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곱하기 100분의 1이래요. 이거는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컴퓨터로 돌린 겁니다. 프로그램을. 그럼 이거 이제 공식이 나오는 것인데, 자, 봐봐요. 7억 5천 곱하기 2니까 얼마 나요? 15억 원. 15억 원을 3억 원으로 나누니까 얼마? 5. 그냥 5. 5에서 뭐를 빼요? 3. 그러면 그 2가 나오죠. 2를 100분으로 나누니까 100분의 2니까 몇 퍼센트? 2%.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화이팅. 마스크를 써서 표정을 못 읽겠어. 이게 이해를 하고 계신 것인지 이해를 못했는데 그냥 이렇게 째려보고 있는 것인지. 그다음에 그 밑에 농지는 무조건 1000분의 30이고요. 요 상거래인데 그 물건이 주택 농지가 아니면 무조건 1000분의 40인데 올해부터 뭐가 하나 추가되냐면 가로 봤더니 1세대 4주택 이상이죠. 자, 그럼 요겁니다. 3주택까지는요. 가족 명의로 3주택을 택할 때까지는 위에 표로 가요. 1에서 3으로 가는데 3주택을 갖고 있던 사람이 주택 한 채를 추가 매입해서 4채가 될 수 있겠죠. 그때 4채가 되는 주택은 무조건 투기로 갑니다. 그때는 주택으로 취급을 안 하고 다른 것으로 취급해서 무조건 몇 퍼센트로 간다? 4%. 그래서 여러분들을 3주택까지는 가격에 따라서 세율이 낮아지지만 4주택부터는 내가 1억 원대 주택을 매입했다 하더라도 1억 원에 몇 퍼센트? 4%.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취득 유형이 무상이며 그게 상속이냐 상속이 아니냐로 세율이 달라지는데 그 물건이 농지는 상속위에서 농지는 1000분의 23이고 2.3%고 그게 농지가 아니면은 1000분의 28, 2.8%. 그다음에 상속 이외의 그 뭐 증여 등은 받은 물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받았냐인데 비영리사업자가 받으면요 1000분의 28, 2.8%고 비영리사업자가 아니면 1000분의 35, 3.5%. 원시 취득은요 1000분의 28, 공유물을 분할하며 1000분의 23. 그런데 가로 보시면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 밑줄 치시고요. 제외 밑줄. 그러면 공유물을 분할하더라도 자기 지분을 초과하는 것은 1000분의 23에서 제외가 되죠. 그럼 그 제외 옆에다가 유상승계 취득 세율을 적용세요. 제외 옆에다가 유상승계 취득 세율을 적용함. 그러니까 자기 지분 초과되는 부분은 맨 위에 칸으로 적용하는 겁니다. 자, 이거 왜 얘기해요? 잠깐 그림을 보실래요? 중요합니다. 그 부탁을 드리면 요거 이번 주 내로 좀 암기 가능해요? 요 표? 올해 좀 합격합시다 다. 요거 지금 손 안 대놓으면 나중에 6월 달 정도 넘어가서는 세법 포기해요. 그러니까 아깝잖아요. 이 세율 하나 암기 못해갖고 세법 포기하면. 나중에 한 번에 암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좀 시간적 여유가 계실 때 암기하십시오. 이건 어떻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강의 중에 뭐 세율만 제가 계속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러면 잠깐 보실래요? 뭐로 보여요? 공유물. 공이잖아요, 공. 갑과 을 지분 비율이 원래는 5대 5예요. 이렇게 공유하고 있는 물건이 있는데 지분 증가 없이 5대 5로 분할해 볼까요? 그럼 이때는 1000분의 23이에요. 2.3%. 자, 그런데 킷을 바꿀게요. 5대 5인 공유 물건을요. 2대 8로 분할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2대 8로. 그럼 요 8인 사람은요. 나눠야 돼요. 원래 자기 지분이 5고 초과된 게 3이죠. 그러면 자기 지분까지는 이걸로 가요. 1000분의 23으로. 그런데 지금 가로 보시면 이거잖아요. 자기 지분 초과 부분만 제외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2대 8로 분할되더라도 자기 지분까지는 그대로 변동이 없는 것이고 자기 지분 초과되는 부분은 경제적 가치가 증가한 거 맞죠? 이때는 대가 등을 지급하니까 일반적으로 이것을 유상으로 본다. 그럼 만약에 이것을 공유물을 농지를 분할했어요. 농지를 분할했는데 5대 5인 농지를 2대 8로 분할했을 때 그 8인 사람 쪽에서는요. 5는 그대로 이걸로 가요.
2.3%로 가는데 자기 지분 초과되는 부분 이게 농지죠. 유상이니까 아까 맨 위에 가 유상거래 농지는 3%로 세금내는 그러니까 일단은 세율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8을 5와 3으로 나눠서 5는 뭐로 가고 2.3%, 3은 3% 이렇게 이해 갔어요? 그다음에 맨 밑에 합유물을 분할하면 뭐로 간다고요? 1000분의 24. 지금부터 시간 제가 30초 드릴 테니까 제발 좀 빨리 안겨요. 제발 지금 빨리 제 얼굴 보지 말고 내가 아무리 잘생겨도 그렇지. 자, 암기하셨어요? 자, 이제 중간에 양가로 2번으로 가시면요. 세율 적용 시 유의사항인데 자, 동그라미 2번 볼게요.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 동그라미 지방의회에서 정하는 걸 조례라고 하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취득세 세율을 표준세율 동그라미 그 다음 밑줄 칠게요.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음 밑줄. 자, 그럼 요겁니다. 만약에 지금 표준세율을 우리가 암기를 했는데 이 표준세율이 유상거래로 상가를 내가 매입했다 가정을 해볼까요? 그러면은 4%죠. 4%인데 모든 지자체는 4%로 세금을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요 4%에 50%를 플러스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4%에 50%면 2%죠. 그럼 2%를 플러스하면 최대 6%가 나오고 50%를 마이너스하면 2%니까 어떤 지자체는 우리는 뭐 재정 수입이 충분하니까 세금을 적게 걷겠다 그래서 조례로 2%로 만들어 오면 그쪽 지자체는 2%만 세금 내면 되고 어떤 지자체를 갔더니 우리는 재정 수입이 부족하니까 세금을 많이 걷겠다 그래서 조례로 5%로 하면 그쪽 지자체는 5% 그래서 앞으로 표준세율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모두 100분의 50 범위에서 뭐 할 수 있다? 가감할 수 있다. 가감할 수 있다. 이것은 지방세법의 공통점입니다. 근데 주의사항 봐봐요. 이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표준세율에만 조정이 되고요. 제재를 하겠다는 게 중과세율이죠. 그럼 이 중과세율에는 가감 조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 봐봐요. 법에서 제재를 하겠다고 중과세율을 만들어 놨는데 그걸 어떤 자체가 마이너스를 주고 하니까 법조문이 틀어지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표준세율에만 가감이 되고 중과세율에는 가감할 수가 없다는 거. 거기 표준세율 옆에다가 중과세율이라고 적으시고 X.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교환 동그라미. 자, 지난주에 배웠죠. 교환은 무조건 무슨 거래를 본다고요? 유상 동그라미. 4번 농지 범위 기억하셔야 되죠. 왜냐면은 유상거래 부분하고 상속은 농지냐 농지가 아니냐로 세율이 달라지죠. 그러면 첫 번째 농지는 범위가 논 동그라미, 밭 동그라미, 과수원 동그라미, 목장 용지 동그라미 농지 범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5번 아까 증여 등은 비영리사업자냐 비영리사업자가 아니냐로 세율이 달라지죠. 그럼 비영리사업자 범위 기억할게요. 종교단체, 학교, 사회복지법이 정당. 우리 정당이 우리 여당 야당 당사 말합니다. 그럼 시험에서는요 이렇게 나옵니다. 기부를 받았다. 그러면 상속 아니죠. 그러면 증여 등이니까 그때는 비영리냐 아니냐 달라지는데 시험에서 비영리란 말을 안 줘요. 그냥 이렇게 냅니다. 사회복지 사업자가 기부를 받았다. 그럼 우리 뭐로 간다? 1000분의 28. 네.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동그라미 6번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때는 무조건 세율을 뭘로 가겠다? 1000분의 40인데 자 동그라미 니은이 중요하죠.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 주택인데 자 A를 봐봐요.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추가로 한 채를 매입하는 거 있죠.
그때 무조건 몇 주택이에요. 이제 4주택이니까 그때부터는 1에서 3으로 가는 게 아니고 무조건 뭐로 간다? 1000분의 40. 예, 그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우선. 나머지 시간 아직 안 나왔고 그다음에 7번을 보시면 건축 보세요. 가로 열고 신축과 재축은 제외라고 돼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신축, 재축 옆에다가 뭐라고 적어요? 원시 취득. 그럼 건축 중에서 신축과 재축은 원시 취득이죠. 원시 취득은 아까 이미 표준세율이 나왔죠. 표준세율이 1000분의 28 적으세요. 원시 옆에다가 1000분의 28.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배우는 조문은 건축 중에서 신축과 재축을 제외한 건축을 배우고 있는 것이죠. 그럼 뭘 말한다? 증축, 개축, 이전 또는 개수. 그럼 저를 보십시오. 그러면 신축하고 재축을 제외한 건축하고 개수는 원래는 원시 취득이 아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수 등으로 건물 면적이 증가했다면 증가된 부분만큼 세금을 제대로 때리기 위해서 뭐로 의지한다? 원시로 의지해서 세율을 뭐로 가겠다? 1000분의 28. 자 보시면요. 개수 등으로 인하여 건물 면적이 증가할 때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뭐로 의지한다? 원시로 의지해서 세율을 뭘로 간다고요? 1000분의 28. 이거 써먹을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럼 저를 보실래요? 좀 이따 3교시에 제가 강의 중에 개수란 말을 쓸 겁니다. 그러면 개수란 말을 제가 강의했을 때 면적이 증가가 된 부분을 물어봐요. 반드시 기계적으로 뭐로 의지한다? 원시로 의지해서 세율은 표준세율 1000분의 28. 지금 바로 암기하세요. 그 다음에 자 9번 암기할게요. 중과 기준세율은 약속입니다. 1000분의 20. 2%를 우리는 앞으로 뭐라고 약속한다고요? 중과 기준세율. 자 앞에 볼게요. 주간 버려요. 자 읽어주세요. 방금 전에는요. 같은 말 다른 말? 전혀 다른 말이에요. 중과 기준세율은 그냥 세율 약속한 거예요. 몇 퍼센트로? 2%.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밑에 29번 풀어보시죠. 어때요? 다 맞죠? 결국 하나 느끼실 게 난이도 최하위 문제인데 출제를 하잖아요. 결국 왼쪽에 있는 박스를 기억하지 못하면 이 문제를 맞출 수가 없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요. 71페이지. 71페이지. 맨 상단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중과세율. 자, 요즘 요거 배우는 거예요. 요쪽 잠깐 보세요. 중과세율. 그러면은 표준 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제작했다는 것인데 세 개가 있어요. 첫 번째, 사치성 재산을 취득할 수 있죠. 그러면은 과세관청은 과소비를 억제하기 위해서 중과세율로 세금을 때리는데 이제 공식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자 지난주에 우리가 이미 언급한 것처럼 사치성 재산 물건은 몇 개가 있다? 5개. 자 처음에 뭐가 있어요? 별장. 그 다음에요 골프장. 그 다음에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 선주 성이 오신데 하는 집마다 뭐다? 별꼴이다. 그러면은 요게 현재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공식을 제가 적어 드릴게요. 책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암기했던 게 표준세율이죠. 이 표준세율은 취득 유형에 따라 다양하죠. 그 표준세율에다가 플러스를 합니다. 그럼 플러스를 하는 것만큼 세금이 커지겠죠. 어떻게 플러스를 하냐면
방금 전에 용어 하나를 남기했죠. 중과 기준세율. 그러면 중과 기준세율은 아까 몇 퍼센트를 말한다? 2%고 2%의 100분의 400, 4배. 그러면은 요 가로를 해석하면 중과 기준세율 2% 1000분의 20에다가 4배니까 결과적으로 가로가 몇 퍼센트가 나온다? 8%. 그러면은 이 사치성 물건은 표준세율보다 무려 몇 퍼센트가 8%만큼 플러스가 되니까 세금이 엄청나게 커지는데, 그럼 지금부터 얘는 자동적으로 이미 나와 있죠. 그럼 지금부터 표준세율이 기억이 안 나면은 이 문제도 접근할 수가 없죠. 그럼 제가 예를 하나만 딱 들어볼게요. 만약에 고급 오락장을 내가 매매로 취득했다 가정을 해볼까요? 그럼 나는 사치성 물건을 매매로 취득했죠. 그러면 이 매매는 유상거래. 그럼 유상거래에 관련된 표준세율만 우리가 끄집어내면 중과세율은 자동적으로 나오죠. 자, 그럼 끄집어내 봅시다. 자, 매매는 방금 전에 무슨 거래? 유상거래. 유상거래는 아까 표 암기했죠. 그 물건이 주택이냐, 농지냐, 주택, 농지, 외냐. 세율이 달라지죠. 내가 취득한 물건이 주택이에요? 빨리빨리 답해요. 주택이요? 농지예요? 외죠? 그럼 표준세율은? 4%. 4%에다가 몇 퍼센트만 플러스요? 8. 그럼 몇 퍼센트? 12. 그러면 내가 지금 매입한 카지노장이 10억 대다. 그럼 10억 원에 우리는 최소한 12% 수익을 내니까 얼마? 1억 2천. 와, 엄청나죠. 재밌네. 하나만 더 해볼까요? 만약에 고급 오락장 건물을 상속으로 내가 취득했다 가정을 해보실래요? 그럼 결과적으로 몇 퍼센트로 세금 내요? 빨리 계산해주세요. 최종적으로 몇 퍼센트? 10.8. 얘는 고민할 필요가 없죠. 이미 나왔으니까 표준세율만 찾으면 되죠. 자, 취득 유형이 뭐예요? 상속. 농지예요? 왜죠? 그럼 표준세율은 2.8. 2.8에다가 8을 플러스하니까 10.8.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왜 이거를 암기 안 하냐고. 농담하는 거 아닙니다. 시험장 갈 때까지요. 이거 암기하고 들어가는 사람 50%는 안 돼요. 그러니까 다 떨어지고 분들은. 말이 안 되는 말이지. 여러분들 좀 씨 웃죠? 암기할 것 같죠? 20년 강의 경험이에요. 50%가 암기 못하고 들어가요. 그분들은 거의 합격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세법 문제가 아니고 다른 과목도 공부가 안 됐다는 소리거든. 뭘 또 화이팅이에요? 자, 고개 숙여봐요. 화이팅은 저만 합니다. 월권하지 마시고요. 자, 71페이지. 맨 상단에 71페이지. 이제 책도 못 찾아요. 딴 생각하니까. 제발 페이지 좀 찾아요. 딴 생각하지 마시고. 71페이지. 힘들게 코로나 이기고 나왔는데 왜 딴 생각을 해? 시간 아깝잖아요. 자, 맨 상단에 가시면 연가를 봐. 사치성 재산은 공식이 표준세율 플러스 중과 기준세율 1000분의 20, 2%에 100분의 400이니까 이게 8%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별장의 별 동그라미, 동그라미 2번 골프장의 골 동그라미, 3번 고급 오락장의 오 동그라미, 4번 고급 선박의 선 동그라미, 5번 고급 주택의 주 동그라미. 자, 어떻게 기억한다고요? 별, 골, 오, 선, 주. 자, 우선 동그라미 1번으로 가볼까요? 맨 상단 별장. 자, 동그라미 기억 보시면 중요합니다. 토지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했을 때는 그 건물 바닥 면적의 몇 배, 10배까지를 관련 토지로 본다. 자, 청평 가볼까요? 앞에다가 담을 쌓아놓으면 강이 안 보이죠? 그럼 별장은 대부분 담이 없죠. 그럼 토지 경계가 불분명하니까 그때는 건물 바닥 면적의 10배까지를 별장 토지로 보겠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니은. 자,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들어보세요 잠깐. 청평에 가면은 별장 많죠. 그러면 질문 드리죠. 별장은 주택입니까? 주택 아닙니까? 사람이 물어보면 대답을 해요. 대답을. 자, 별장은 째려 보지 말고 주택이다 손 들어봐요. 별장은 주택이다. 내려보세요. 별장은 주택이 아니다.
질문 드릴게요. 그럼 별장 가서 뭐 하고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놀다가 밤에 뭐예요? 그러니까 주택이죠. 상시적이 아니긴요, 주택이지. 별장도 가서 자판 벌리고 장사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잠을 자고 오니까 주택인데 상시 주거 목적이에요, 가끔 주거 목적이에요. 그래서 사치성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제재를 하겠다는 것이죠. 주택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자, 그런데 이제 예외가 하나 있어요. 봐봐요. 그럼 또 하나 저를 보세요. 그러면 가끔 주거 목적이며 별장이죠. 답부터 말씀드릴게요. 별장을 판정할 때는 장소 불문합니다. 누가 사용하는지 불문합니다. 답 얘기했어요. 장소를 불문하고 누가 사용하는지 불문한다. 첫 번째, 여의도에 오피스텔이 있죠. 여의도 오피스텔, 여의도에 있는 오피스텔 별장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별장은 청평에 있는 것만 별장이 아니라고 세법은. 그럼 여의도에 있는 오피스텔이 있는데 갔더니 사업자 등록이 됐다. 그건 상가. 근데 오피스텔이 있는데 사업자 등록은 현재 되어 있지 않고 누가 가서 가끔 휴양 등 목적으로 잠만 자고 나온다. 이게 확인되면 세법은 그 오피스텔을 뭐로 본다? 별장. 그러면 예외 하나가 우리 최근에 농어촌 주택 많이 매입하죠. 그럼 농어촌 주택은 계속 주거 목적이 한 달에 한 번만 내려가요. 한 달에 한 번 내려가니까 가끔 주거 목적 맞죠. 근데 그것은 서류상은 별장이 맞겠지만 그것을 별장으로 제재를 해버리면 지금 농어촌 주택의 폐가 장난 아니죠. 그 취득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예외를 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요건을 충족한 농어촌 주택은 가끔 주거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별장에서 제외한다. 그 범위까지는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니는 보세요. 일정한 농어촌 주택은 뭐 한다고요? 제외. 자, 디귿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자, 한 큐에 갑시다. 크게 시작. 그럼 오피스텔들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에 해당될 수 있다고요? 별장에 해당될 수가 있다. 정리되시죠? 그 다음에 자, 동그라미 1을 보세요. 소유자 이외자가 주택을 임차하여 별장으로 사용한 것도 당연히 중감들에서 건물 주인이 별장으로 사용하든 임차인이 별장으로 사용하든 당연히 자체가 별장으로 사용하니까 뭐로 본다? 중가한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디귿은 장소 불문, 리을은 누가 사용하는지 불문, 별장으로 취급합니다. 그다음 동그라미 2번 회원제 골프장. 우리 회원제 골프장을 취득하면 세금 내는 것이고 높은 세율. 그다음에 3번 고급 오락장은 뭐 카지노장 같은 걸 말하는데 똑같아요. 토지 경계가 불분명하다. 몇 배까지요? 10배. 그다음에 니은 용도 변경 공사 했죠? 자, 이겁니다. 봐봐요. 카지노장을 매입해서 내가 카지노장으로 사용을 한다. 그러면 중과를 하는 거 맞죠? 그런데 카지노장을 매입해서 60일 이내에 리모델링을 합니다. 도서관으로. 그럼 최종 목적이 카지노예요, 도서관이에요? 도서관. 중과를 한다,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 그래서 용도 변경 공사 며칠 이내 60일 이내 했으면 사치성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적어요. 사치성으로 보지 않는다. 용도 변경 공사 밑에다가 사치성으로 보지 않는다. 용도를 바꿨잖아요. 사치성이 아닌 것으로 변경한 것이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고급 선박은 요트 같은 거 말합니다. 적지 마시고. 그 다음에 고급 주택 역시나 토지 경계가 불분명하다. 몇 배까지요? 10배. 그 다음에 역시나 용도 변경 공사 며칠? 60일. 고급 주택을 내가 다른 용도로 변경했다. 중과하지 않는데. 그 다음 밑에 고급 주택을 판정하는 박스 있습니까? 저를 보세요. 이거 제가 지금 강의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왜 안 할까요? 예? 아니, 나와요. 나오는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어요. 그러면 거기다 적어요. 5월 달에 보자. 4월 달까지는 무조건 기출된 것만 봐요. 개인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자, 그 다음에 지금부터 다시 이쪽을 봐주세요.
지금부터 배우는 것은 요 사치성보다는 중요도가 떨어집니다. 제목만 잠깐 볼게요. 자, 과밀억제권이 있거든요. 수도권입니다. 서울, 인천, 경기. 그러면은 인구가 밀집돼 있죠. 그것을 억제하겠다는 지역이 있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경기도 과밀억제권에 새로운 공장을 신설해 볼까요? 거기서 일을 하기 위해서 근로자분들이 수도권 바깥에서 수도권으로 들어오죠. 가뜩이나 인구가 많은 지역인데 새로운 공장을 만들며 이게 인구가 더 밀집되니까 그걸 방지해서 앞으로는 과밀억제권에서 공장을 만들면은 그때는 중과를 해요. 그러면은 이제 세금 부담이 커지니까 이제 공장을 수도권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 수도권 인접, 충청북도 같은 데, 그래서 여러분들 그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이 있어요. 음성 뭐 이런 쪽으로. 그쪽 가면 공장이 많거든요. 그래서 살 동네가 이제 아닌 걸로 변해요, 지금. 아버님이 충주에 계셔서 아는데 충주도 공장이 엄청나게 들어와요. 그다음에 대도시라고 있거든요. 대도시. 자, 요 맞추신 분은 제가 저 밥 사드릴게요. 밥 사드릴게요. 자, 잠깐만요. 허탈해. 여러분들이 맞추시면 제가 사고 틀리면 저한테 사는 거예요. 공정한 게임이죠. 자, 대도시 맞추실 분 손 들어봐요. 맞추면 제가 사드린다니까. 틀리면 저한테 나중에 사시고. 자, 이거 내기하실 분. 그러니까 손을 들고 얘기를 해요. 손을 들고. 자, 내기하실 대도시가 뭔지 맞추실 분. 없어요? 야, 이렇게 자신감이 없나? 사장님 하시죠. 이러시면 아니 되셔요. 여러분들이 이제 순간 뭘 착각하시냐면은 공법 시간에 대도시 나오죠. 전혀 다른 말이에요. 동명이인. 우연히 이름이 같은 것뿐이고요. 세법에서 말하는 대도시는 수도권을 말해요. 전혀 다른 말입니다. 여러분들 공법에서는 지방 같은 경우라도 인구 50 이렇게 충족하면 대도시죠. 그건 공법 얘기고 세법에서는 대도시가 그게 아니고 어디를 말한다? 수도권인데. 그럼 재밌는 게 있죠. 방금 전에 제가 과밀억제권역도 수도권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대도시도 수도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같은 수도권인데 용어를 다르게 쓰죠. 그러면 범위가 차이가 있는데 요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에서 대도시는 뭐냐면은 자, 이거예요. 과밀억제권역에서 산업단지를 제외한 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대도시. 그러면은 과밀억제권역은 산업단지가 들어간 대도시고 수도권이고 대도시는 뭐가 빠진다? 산업단지가 빠졌다는 거. 이건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범위가 어디가 더 넓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같은 수도권인데 요게 대도시라면 요게 과밀억제권역. 그럼 요게 산업단지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부터 용어를 하나 적어 놓을게요. 여러분들 거기 중간쯤에 보시면 빈 좀 공간 좀 보이시죠? 아니면 왼쪽 페이지 하단에 70페이지 하단에 공간이 있죠? 자, 바로 적을게요. 바로 적으십시오. 중요합니다. 개인이라고 적으시고요. 이렇게 좀 띄시고 개인은 주된 근거지를 주소지란 말을 쓰잖아요. 너 지금 주소지가 어디냐? 바로 적는 거예요, 지금. 주소지라고 적으시고요. 법인도 주된 근거지가 있죠. 법인은 필요한 게 두 개입니다. 영리법인이 있고요. 비영리법인이 있거든요. 그러면 법인도 주된 근거지를 만들어놔야 되죠. 그래야지 그 법인에서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리법인은 주된 근거지를 본점이 어디냐면을 써요. 본점.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이 본점 밑에 지점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국민은행 본점이 어디 있느냐? 지역별로 국민은행 지점이 있죠. 근데 비영리법인은 주된 근거지를요. 주 사무소가 어디 지역이냐 표현을 써요. 그게 강남이냐 뭐 강북이냐. 그리고 주 사무소 밑에 분 사무소라는 명칭을 씁니다. 이것도 역시나 중개사법하고 용어가 달라요. 세법 용어입니다. 요거 용어는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질문 드릴게요. 영리법인하고 비영리법인 차이점이 뭘까요? 시험에 나온 건 아니지만 용어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 이것도 내기합시다. 맞추면 제가 커피 사드릴게요.
이 쉬운 걸. 뭐 내기하시는 거예요? 아, 은표 오늘 실망이야. 여러분들 잘못 알고 계신 게 영리법인이면 영리 목적,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비영리법인은 영리 아닌 목적으로 생각하시죠? 그 틀린 생각이에요. 왜 그게 틀렸냐면은 비영리법인도 수익 사업을 해요. 대표적으로 연세대학교 학교법인 비영리죠. 여러분들 연세우유 드신 분 손 들어봐요. 연세우유 드셔보신 분 또는 연세두유 그러니까 생산하잖아요. 그러니까 차이점은 뭐냐면은 둘 다 돈을 벌어요. 그런데 차이점은 영리법인 삼성 같은 경우는 그 돈 번 것을 주주 등에게 배당 등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나눠서 사용할 수 있는데 비영리법인은 돈을 벌더라도 배당을 못 해요. 내부에 유보를 시켜놓고 그 고유 목적 사업에 사용해야 돼. 그래서 돈을 나눠서 사용할 수 있으면 영리법인이고 돈을 이익 분배를 받을 수 없으면 뭐라고 한다? 비영리법인. 차이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아니고 우리 세법 조문을 가면요. 어디에도 취득세, 영리법인, 비영리법인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런데 이걸 왜 기억하시냐면 시험 조문에서는요. 앞으로 본점이라는 말이 나올 겁니다.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 눈에 본점이란 단어가 보이면 무슨 법이? 비영리법인, 영리법인. 지점이란 말이 보이면 영리, 주사무소는 비영리, 분사무소는 영리. 요거를 기억해서 하는 거예요. 기억합니다. 자, 그럼 가봅시다. 요절 잠깐 보세요. 요거 지워도 되죠? 자, 수도권 지역에서 지금부터 제가 강의하는 것은요. 아직은 디테일하게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아직 이런 식으로 출제가 안 됐으니까 지금부터 제가 제목만 잠깐 보여드릴 겁니다. 그냥 눈으로만 보세요. 수도권 지역에서 본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취득해 볼까요? 그럼 본점이니까 무슨 법이네요? 영리법인. 그다음 수도권에서 주사무소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건물을 취득해 볼까요? 무슨 법인이에요? 비영리법인. 요것만 기억하려고. 그러면은 본점용 건물을 취득하든 주사무소용 건물을 취득하든 중괄할 수가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봐봐요. 수도권 지역에서 새로운 건물을 신축을 해볼게요. 그러면 근로 일을 하기 위해서 인구가 유입되죠. 그런데 수도권에 있던 기존 건물을 매입했을 때는요. 인구가 늘어나나요? 안 늘어나죠. 기존에 있던 인구가 옆 건물로 가면서 늘어날 일이 없다. 그러면은 앞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본점이나 주사무소용 건물을 취득하더라도 그것을 신축이나 또는 증축을 했다면 인구가 유입되겠지만 기존에 있던 건물을 내가 승계를 하며 중과한다, 중과하지 않는다, 중과하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요거는 기억하지 마시고 영리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며 요건 충족한 경우에 뭐 할 수 있다? 중과할 수가 있다. 요거만 잠깐 봅시다. 자, 책을 보시면요. 중간쯤 해보세요. 양가로 2번. 과밀 억제권역이라는 단어 보이세요? 자, 그 옆에다가 수도권이라고 적으시고요. 수도권. 그럼 얘는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표준세율 플러스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 그럼 결국은 중과기준세율이 2%죠. 2%의 2배니까 결과적으로 4%. 이거 해석되시죠? 자, 그러면 밑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본점은 무슨 법인이래요? 영리. 주사무소는 비영리. 우선 요거만 기억하세요. 그러면은 과밀 억제권역이란 말이면 앞으로 영리법인은 물론이고 무슨 법인도 비영리법인도 중과한다. 그다음에 꼭 하나만 더 보면 사업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신축, 증축하는 건물과 관련 토지를 중과하니까 앞으로 시험 지문에서 신축, 증축 또는 신설, 증설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만들 때 중과하겠다는 게 이 법칙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건물을 승계할 수 있죠. 그때는 만드는 게 아니죠. 그때는 중과한다, 중과하지 않는다, 중과하지 않는다. 그래서 가로 보시면 승계는 X. 이거 나중에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2번을 보실래요? 공장을 역시나 신설, 증설하며 인구가 유입되죠. 그런데 가로 보시면 도시형은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도시형에다 적어요. 도시형에다가 도시생활에 꼭
필요한 공장. 도시 생활에 꼭 필요한 공장. 그러면 이런 공장이 없으면 수도권에서 생활을 못해요. 그럼 그때는 중과를 한다,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데 그 사유가 뭔지 몰라도 나오니까. 그럼 다른 건 보지 마시고 지금 체크한 것만 수도권 지역에서 영리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부동산 등을 신축하며 인구가 유입되니까 중과를 하고, 수도권 지역에서 새로운 공장을 증설하며 인구가 유입되니까 중과한다. 요 정도만 기억하시고 아직은 가로까지 디테일 내용을 보지 마실 거. 요거보다는요 밑에 게 더 중요합니다. 밑에 양가로 3번 요거는 별표하세요. 어떤 단어가 들어갔어요? 대도시. 그러면 가로 봤더니 용어 설명되어 있죠. 과밀 억제권역인 수도권에서 뭐를 제외한다?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그럼 공식을 봤더니 특이하죠. 표준세율의 우선은 3배를 해놓고 중과 기준세율의 2배를 빼죠. 그러면 만약에 표준세율이 잠깐 이쪽으로 보실래요? 표준세율이 만약에 2.8%며 2.8%의 우선은 3배를 해놓고 여기다가 4%를 빼겠다는 거예요. 이거 계산하는 거 안 나오니까, 그리고 공식 도시면 안 물어봐요.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 제목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자 가봅시다. 자 지금부터 5분만 집중하시죠. 이게 오늘 강의 중에 가장 어려워요. 자 이거는 하나만 보시면 돼요. 수도권 지역에서 법인을 처음으로 만들어 볼게요. 그때 만들 때 설립한다는 말을 써요. 그럼 설립한다는 것은 영리법인이며 뭐를 만들어야 돼요? 본점. 비영리법인이며 주사무소. 이렇게 설립을 해놓고 각 지역별로 지점을 만들고 각 지역별로 분사무소 만들어야 되죠. 그때는 설치한다는 말을 써요. 이거는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말하죠. 그 다음에 처음에는 충청 목도에서 법인을 설립해놨는데 이것이 수도권 지역으로 법인이 이사 올 수 있죠. 그때 우리가 개인도 전입 신고한다는 표현을 쓰죠. 수도권 안으로 전입을 한 겁니다. 그러면 새로 법인을 만들거나 또는 지점을 설치하거나 수도권 바깥에서 법인을 만들었는데 안으로 전입하는 순간부터 인구가 어떻게 돼요? 유입이 되니까 이런 관련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이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에서 중과를 하겠다는 게 입법 취지입니다. 우선 여기까지만 잠깐 봅시다. 자 거기 양가로 3번 보시면 동그라미 1번 법인 설립이란 단어 보이세요? 설립 옆에다 적으세요. 설립 옆에다가 본점 주사무소. 처음으로 만드는 것이니까 영리법인이면 본점을 먼저 만들고 비영리법인이면 주사무소를 먼저 만들겠죠. 본점 주사무소. 그 다음에 지점 등 설치 있습니까? 설치 동그라미 하시고요. 설치 옆에다가 지점 분사무소. 그 다음에 대도시 바깥에서 법인을 만들어놨는데 안으로 전입해서 들어올 수 있겠죠? 이사 온 겁니다. 전입 동그라미. 그러면 설립을 하거나 설치를 하거나 전입하면서 뭐를 취득했다? 부동산. 이것을 중과를 합니다. 그런데 니은을 별표하시죠. 니은. 요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중과 제외 대상이 있어요. 자 그럼 이겁니다. 그럼 수도권 지역에서 새로운 법인을 만들더라도 중과하겠다, 제외하겠다. 그럼 역시나 똑같아요. 수도권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제가 이를 하나 들어볼까요? 이런 봐봐요. 수도권 지역에서 만약에 서울에서 병원을 새로 만들어 볼게요. 병원도 대부분 법인입니다. 그러면 병원을 만들었을 때 그거를 중과를 해볼까요? 그럼 우리가 이제 많이 아파? 근데 수도권에 병원이 없네? 충청도를 가야 돼. 중부가 막혀. 죽는 거야. 그러면은 수도권에 병원이 없으면 영위가 안 되니까 앞으로 수도권에서 병원을 만들더라도 이것은 중과를 합니까? 제외합니까? 제외. 그럼 제외를 한다는 것은 뭐로 세금 때린다? 표준세율. 또 하나 나왔던 거. 은행. 수도권의 은행도 다 법인이죠. 그 은행이 없으면 우리가 금융거래 못하죠.
생활 자체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수도권에 꼭 필요한 업종을 만들었을 때는 중과를 하지 않는다. 그럼 중과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로 간다고요? 표준세율인데 이게 법조문을 가면요, 여러분들 이 법조문에 이게 한 200개가 있는데 그걸 일일이 기억할 수가 없고 2개 정도만 기억합시다. 자, 보시면은 중과 제외 대상인데 첫 번째 할부 금융업 등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부동산과 그 다음에 거기서 끊으시고요. 할부 금융업 등 있죠? 거기다가 적어보세요. 할부 금융업 등 옆에다가 의료업이라고 적어요. 의료업. 그러니까 은행업종하고 의료업종은 중과를 한다, 중과하지 않는다. 중과하지 않는데 할부 금융업은 이미 시험에 물어봤는데 의료업이 오래 나오겠죠? 왜 나올까요? 아니 은행은 이미 물어봤다니까 우리 시험에 중과 안 한다고. 근데 올해는 왜 병원을 낼까요? 아니 코로나. 저만 이런 생각을 하나요? 뻔한 얘기잖아요. 의료업 중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봐봐요. 수도권 지역에서 법인이 건물을 취득을 했는데 그 건물이 사원분들, 우리 고생하시는 사원분들 주거용 목적으로 취득한 거야. 가서 그냥 편히 쉬라고. 그럼 중과를 해야 돼요? 표준세율로 가야 돼요? 표준. 그래서 그다음 보시면 사원 주거용 목적 부동산을 취득하면 중과하지 않는데 그 조건이 1구 건축물 연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무슨 주택과 공동주택과 관련 토지는 중과를 하지 않고 뭐로 간다고요? 표준세율. 제가 지금 읽지 않은 것은 읽지 마십시오. 자, 한 장 넘어가시면요. 넘어가셨어요? 자, 73페이지. 73페이지. 38번 문제에서 4번 지문만 잠깐 볼게요. 4번 지문만. 대도시 동그라미 하시고요. 중과를 할 것 같은데 그다음 읽어봅시다. 법인이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사원, 그다음 밑줄 칠게요. 사원 주거용 목적의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밑줄. 근데 가로 봤더니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 충족했죠. 그럼 아까 사원 주거용 목적 부동산이죠. 그럼 끝에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X. 뭐로 바꿔야 돼요?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여기까지 확인됐어요? 자, 그 다음에 40번 문제를 잠깐 볼게요. 40번. 다 보는 거 아닙니다. 지금 40번 문제를 봤더니 문제에 대도시란 말이 있죠. 그럼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중과세율 적용을 받는 대상은 영리법인뿐만 아니라 무슨 법인을 포함한다?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저 요거잖아요. 자, 법인을 만들 때 본점도 만들고 주사무소도 만들고. 그 다음에 4번 보세요. 법령으로 정하는 대도시 중과 제외업종, 그 중과 제외업종이 은행업종하고 아까 의료업종입니다.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사원 주거용 목적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세는 무슨 세율로 간다고요? 표준세율. 맞죠? 다른 거 지금 보지 마시고요. 됐어요? 다시 왼쪽 페이지 37번을 풀어보세요. 지금 푸는 문제는 다 난이도 상이에요. 아직은 좀 무리가 있는 파트입니다. 37번. 자, 지금 별장에 관한 동자적인 문제죠. 자, 틀린 거 찾은 것인데 1번 보시면 토지 경계가 명확하지 않대요. 몇 배입니까? 10배. 2번을 보시면 오피스텔 등이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됐죠. 그러면은 그냥 상가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별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죠? 맞고. 3번을 보시면 도심지에 건축된 오피스텔도 별장에 해당될 수 있다. 맞죠?
그다음에 4번을 보시면 소유자 이외의 자가 주택을 임차하여 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중과 대상이 아니다. X. 거기다 적어요. 누가 사용하는지 불문. 중과하죠. 나 5번. 일정한 요건을 갖춘 농어촌 주택은 별장으로 봅니까? 보지 않습니까? 보지 않는다. 잠깐 다시 보세요. 중과세율은 지금 단계에서는 약간 어려운 파트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다 보려고 하지 마시고 체크만 보시는 제가 잠깐 마무리해 봅시다. 사치장은 오히려 쉽고요. 과밀 억제권이 있고 대도시가 있죠. 그러면 제가 체크한 것만 그냥 느끼면 돼요. 과밀 억제권은 수도권 지역에서 본점, 영리법인, 주사무소, 비영리법인이 건물을 만들 때 중과를 하는데 인구가 유입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중과를 해야 되니까 신축이나 증축, 기존에 있는 건물을 매입했을 때는 중과할 일이 없다. 그 흐름 정도만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수도권 지역에서 공장을 새로 만든다. 그럼 인구가 유입되죠. 중과를 하는데 그 공장이 수도권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도시형 공장이며 중과를 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대도시로 넘어오세요. 다른 거 보지 마시고. 그럼 대도시에서 법인을 새로 만든다. 그게 설립. 그럼 법인은 영리법인도 있고 비영리법인. 그다음에 지역별로 지점을 설치. 처음에는 수도권 바깥에서 법인을 만들었는데 안으로 전입, 신고, 이사 옵니다. 그럼 인구가 유입되니까 관련 부동산을 원래는 중과하는 게 맞는데 대도시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그게 업종이라면 중과를 하지 않고 뭐로 간다? 표준세율. 그 업종이 대표적으로 뭐라고요? 은행업종, 금융업종하고 의료업종. 그다음에 법인이 매입을 하더라도 사원분들 주거용 목적이라면 그것은 중과를 하면 안 되니까 그런 거라면 중과하지 않는다. 이게 다예요. 시험에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다른 것은 나중에 해도 되니까 제가 지금 틀 잡은 것만 공부를 하시고 이거는 세율도 암기하지 마세요. 세율은 아까 사치성만 암기하시는 거예요. 나머지 안 나왔으니까. 됐습니까? 근데 이렇게만 하고 넘으면 되게 쉬운데 여러분들 그게 아니야. 복습을 하실 때 다 봐야 돼. 다 봐야 돼. 그러니까 다 떨어지지. 그러니까 다 보는 게 제일 위험한 거야. 그냥 강사가 하라는 것만 보시라고 그것도 모르는데. 됐죠? 쉬었다 하죠.